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고구려 초기도 그렇고 내용이 별게 없어서 사실 복잡한 시기지만 고고 자료는 별게 없는 시기여서 뭐 새로운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사실 진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고고학은 지난주 저번 시간에 아마 조영광 선생이 부여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사는 그나마 뭐 문헌에 있는 걸 정리하면 얘기가 되는데 부여고고학은 제가 자료를 최근에 또 뒤져봤더니 그 16년도에 그 하버드에 있는 마크 바잉튼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뭐 그냥 대충 보긴 봤는데 또 너무 디테일, 거기도 문헌사가 위주예요. 고고 자료로는 설명이 지금 쉽지 않은 거고, 고구려 초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초기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삼국시대사를 할 때, 고구려는 AD 1세기 후반에 이미 국가체로 들어섰다고 인정을 하는 게, 뭐, 그건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 일인데, 반면에 백제신라는 그거보다 한참 뒤에 100년이나 150년 늦었죠. 빨리 아무리 해도 그렇게 늦춰보는데 고구려는 올려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헌사 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거기에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고구려를 1세기 후반에 국가체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데는 문헌사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그 어찌 그러냐. 문헌이 고구려 관련 문헌은 중국에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만한 문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고구려 고고학이라고 한 게 20년 좀 넘었는데 제 첫 번째 목표가 그때 뭐 공부하고 막 이럴 때 90년대 말 2000년 초반이 이제 복합사회, 고고학에서 복합사회 얘기가 지나가고 국가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뭐 그게 화두인 시절이었어요. 원상국 시대 끝나고. 그래서 물질 자료를 가지고 고구려의 국가 단계에 접어든 시기와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리라. 근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료가 빈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할 자료들은 그나마 자료가 좀 있는데 오늘 요 시간은 자료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에서 부여 고고학하고 고구려 초기 고고학으로 가지고 2시간을 하기에는 좀 자료가 빈약해서 그 부여하고 고구려 초기 고고학은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고구려 고고학 연구사를 좀 정리를 해보고 고구려 고고학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성곽, 고분, 그다음에 뭐 남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유물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섞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화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 한국 고고학 강의라고 2007년에 편집한 책인데 그 원삼국 시대의 대략적인 그 정치체의 위치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음루, 옥저, 뭐 동해 요동군, 낙랑군이 있는데 고구려는 국가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삼한 남부지방은 삼한이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미 그 우리가 말하는 원삼국 시대에도 이미 정치체로 저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삼국 시대가 되기 전에 국가에 들어선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부여 고고학 연구 현황을 좀 얘기를 해보고. 초기 고구려의 고고학은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려다가 그냥 한 페이지로 주요 쟁점만 좀 정리를 하고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할 주제에 초기 고구려가 다 포함돼서 넘어가는 주제들이라 그 얘기는 그냥 간단히 하고 고구려 연구사 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원삼국 시대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 단계 초기 철기 시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여기 이제 이것도 한국 고고학 강의에 있는 도면입니다만은 뭐 대체로 이렇게 크게 4개의 문화권으로 문화 유형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그 서북한 지역하고 요동반도 일대의 세중리 연화보 유형, 그다음에 송화강 일대의 대해맹 포자연 유형,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의 단결 크로노프카 유형,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남부는 뭐
남성리 초포리 유형 이렇게 이제 크게 4개로 구분했는데 그 한국 고고학 강의가 2007년에 편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지역의 초기철기 문화를 이렇게 뭉뚱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훨씬 다양한 문화 유형이 생겼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전공자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40대에 이 중국 동북하고 연해주 일대 초기철기, 우리로 말하면 원상국까지 해당하는 이 초기 국가 단계 시기에 그 청동기 시대 이래 문화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양한 문화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전공 저보다 좀 앞선 시기기도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기도 한데 그럴싸하기도 하고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여전히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중에 여기 2번으로 표시된 송화강 유역의 대해맹 포자연 유형이라고 하는 초기철기 단계의 그 문화 유형들이 이후에 이제 포자연 뭐 전산 문화 이렇게 이어지면 부여 단계로 접어왔다고 봅니다. 부여 고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 대해맹 포자연 유형 그리고 이제 서단산 문화 유형이라고 하는 거의 후기 단계가 오면은 이제 부여로 접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보신 도면이죠. 이것도 그냥 한국 고고학 강의에 있는 자료를 그냥 가져왔는데, 뭐 한반도 남부야, 뭐 우리가 아는 그 세영동검하고 점퇴토기 문화하고 송화강 유역의 대해맹 문화 유형의 토기들은 되게 청동기 시대 토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동북지방의 토기 전통은 보면 청동기 시대랑 크게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중원의 영향으로 이렇게 세발 토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나 중국 사람들 관이라고 하는 기종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유형들이고, 세중리 연화보 유형에는 이제 점퇴 토기가 들어있고요. 뭐 그런 차이들 정도 있는데, 이거를 미세하게 보면은 다른 문화권이 맞는데, 뭐 크게 보면은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해도 저는 이제 뭐 그 변별력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문화 유형을 논하고 그런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부여 고고학을 하고 뭐 옥저 음루 고고학도 얘기 드리는데 오히려 우리 한반도 고고학자들 중에는 부여보다는 옥저 음루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부여는 이제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암만 논문을 뒤져봐도 부여는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아시지만은, 최근에 중국에 발굴한 것들은 보고서를 잘 내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에 한 보고서가 없어요. 꽤 중요한 유적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 유은식 선생이 정리해놓은 그 초기 철기 시대 이후,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에 이르는, 그래서 BC 기원전 4세기에서 서기 5세기 때까지의 문화 유형들, 동북아시아 문화 유형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제2송화강 중류, 요게 이제 부여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서단산 후기 지나면 포자연 일기, 포자연 전산 유적에 해당하는 그 포자연 전산의 시기들이 대체로 부여 문화권의 중심지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제1송화강, 뭐 상강평원, 흑룡강, 그 연해주 일대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많은 문화 유형들은 대체로 옥저 음루입니다. 그래서 옥저와 음루에 해당하는 문화 유형들인데 뭐 그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에도 지금 뭐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얼핏 봐도 제가 아는 문화 유형들이 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이 도면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화 양상들이 초기 철기 시대 이후, 기원전 4, 3세기 이후, 기원 전후한 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게 동북아시아 문화 유형들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그 중에 이제 제2송화강 중류역에 있는 서단산 후기, 포자연, 전산 문화 유형이 이제 부여로 이어지는 문화 유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여를 정리해 놓은 걸 뭐 자료도 다 날리고 그래서 그 며칠 뒤적거려 봤더니 부여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옛날 얘기들이고 오히려 남옥저, 북옥저, 음루 이거를 이제 다시 요즘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단결 크로노프카, 곤토령, 삼강 이렇게 지역 명칭을 따라서 문화 유형을 하다가 중국에서 그걸 민족과 결부시켜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자들도 이제 멀리 간 거죠, 이제. 옥저, 여기는 옥저야. 이거는 동해야. 이건 음류야.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함경도 지역에 있는 토기들, 우리 공열 토기 전통 있는 정동시대 이래 전통들은 대체로 남옥저.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연해주 쪽으로 가면 북옥저. 그리고 이제, 그 흥룡강 일대와 연해주 일대에 있는 음루. 네. 음루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이제 이른 시기, 전기가 되겠죠. 음루고, 또 유진남북조 시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랑 또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음루하고 옥저 단계 토기들은 굉장히 기형의 차이도 있고, 문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대 문화 전통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아니냐 차이는 있긴 한데, 적어도 음루 지역은 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국경이 없었겠지만, 연해주 일원에 있는 그 철기시대 문화 요소들은, 서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북 삼성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쪽하고 유사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걸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런 주변 얘기를 좀 드리고, 부여와 관련한 얘기들을 좀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여사는 그나마 문헌에 있는 얘기들로 얘기를 하죠. 그러고, 그게 이제, 기년이 있는 사건들도 있고, 그냥, 생활 습관들도, 있는데, 대체로, 고구려사 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있는 내용들을 대체로 인정을 하고, 부여도 고구려와 유사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고구려 얘기도 조금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부여도 결국 고고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 물질문화상으로 부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냥 그래서 그거를 정의해 놓은 사람들 글을 뒤져보니까 정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여사,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여를 정의하고, 물질 문화를 갖다가 대입하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2005년도에 박양진 선생님이 발표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한 줄이 있더라고요. 부여를 고고학적으로, 물질 문화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같은 얘기지만, 길림성 중부를 중심으로 기원전 2세기 말 이후 4세기 중엽 혹은 5세기까지 존속했던 사회의 물질 문화, 총합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한국 고고학 강의에 있는 이 사진, 이 도면은 경력 표시가 거의 없이 저렇게 그냥 중심지만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바잉튼이 16년도에 바잉튼이 2003년에 부여사로 학위를 받았죠. 이 하버드에 있는 분인데, 우리 동북공정 시기에 꽤 유명한 기사를 찾아보면 지금도 나올 겁니다. 동북공정 시기에 동북아 역사재단 예산을 받아서 부여사, 초기 고구려사 연구를 했는데, 중국 쪽 논리에 동조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논란이 돼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사 연구를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런 기도 한데, 어쨌든 서양 영어권 학자 중에서는 부여사, 동북사를 꽤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정리해 놓은 책을 보면은 부여의 경력을 대체로 오늘날 길림시 제2송화강 중류에 있는 길림시 일대로 중심지를 잡고 저렇게 영역을 대체로 이 정도 포함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도면을 좀 뒤져보니까, 부여의 경력을 그럼 어떻게 고고자료를 어떻게 경력을 지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주요 유적들이 대체로 여기 길림시의 동단산, 용담산성, 그 다음에 모화산 고분군, 그 일대를 중심지로 보면, 중심지는 대체로 이런저런 썰이 있지만,
보니까 그 외곽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일본 칠을 해놨는데 작은 방어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 보루라고 여기서는 힐탑 포트리스라고 썼지만 뭐 우리말로 한 보루 정도 되는 누가 심재훈 선생이 보루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들의 외곽의 방어선일 거다. 결국은 저게 옥저와의 경계 방어선일 거다. 라고 보고 영역을 그 라인까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까만색 원이 아마 그 후기 서단산 문화 유형들이 나오는 유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계로 동북을 긋고 남쪽은 이쪽에 그 통화 아래까지 이렇게 그어서 대체로 이런 경력을 부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자세히 못 보지만 몇 개 유적을 보면 다 요 안에 있습니다. 서풍, 그러니까 길림시에 있는 동단산성, 그 아래 평지성, 그 다음에 뭐 용담산성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수의 노아심 이제 그 있고 이쪽 서풍에 오면 서풍 서차구 고분군 정도가 있고 유적의 분포도를 제대로 그려놓은 도면을 좀 찾아보려고 무진장 몇 달을 뒤져봤어요. 최근에 며칠 좀 뒤져봤는데 아직도 부여 유적의 분포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정확한데 이것도 지금 인덱스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저게 부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단산 후기인지 또는 다른 문화 유형의 아류들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대해맹 포자형 문화권이라고 문화 유형이라고 하던 초기철기 시대 이후에 그 송화강 유역의 포자현 전산 문화라고 하는 게 부의 중심지라고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 나머지 외곽에 있는 그 다양한 문화 유형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부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전히 또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보면은 저기 까만색은 후기 서단산, 그다음에 양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 부여의 무슨 뭐 고분, 부여의 성곽, 부여의 주거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도 고고학적으로 유적 유물을 가지고 부여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주요 유적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사, 뭐 부여 고고학 이제 뭐 구분이 어렵지만 부여 고고학만 가지고는 더 얘기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논쟁들을 보니까 첫 번째가 초기 부여의 중심지, 전기 부여의 중심지가 어딘가. 뭐 지금 당연히 길림시 이론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길림시 이론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쪽 대흥안령 일대로 보는 주장, 그 다음에 경화고성이라고 하는 제일 송화강 아래쪽으로 보는 주장, 그리고 이제 하나가 길림시 일대로 보는 주장, 이렇게 세 개가 전기 부여의 중심지로 보는 견해들인데 아마도 최근에는 이게 대체로 길림시 이론에 있는 동단산, 용담산성, 모화산 고분군 일대로 초기 전기 부여의 중심지설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길림시 안에 있는 유적들이 초기 부여의 왕성으로 주장이 되고요. 후기 부여는 결국 이제 문헌사 하는 사람들도 결국 부여는 고대 국가체를 이루지 못하고 연맹 단계로 있다가 고구려 뭐 주변 국들한테 복속되고 그러면서 국가체를 이루지 못한 고대 국가 단계에 못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범위가 넓어졌다 좁아졌다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 후기 부여도 그럼 중심지가 어딘가 하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 부여가 이제 길림시라면 후기 부여는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가 할 때 주요 이제 거론되는 유적들이 이제 노아심, 농안, 그 다음에 장춘, 사평, 개원, 유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여의 물질 문화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보고 뭐 그 역사적인 정황하고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쇠퇴기에는 더 좁아집니다. 쇠퇴기 쪽에 보면은 오히려 그 길림시 일대로 완전히 축소되는 형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가서는 그래서 전현, 사면하고 관계, 고구려 관계 등에서 오히려 한쪽으로 좁아지고 결국은 이제 그 역사에 사라지는 뭐 이런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를 고고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여기를 뭐 답사를 다니고 해보지만 여기에 가서 유순오아심 고분, 서풍 서차구 고분은 부여유적이라고 갑니다. 근데 동단산성하고 용담산성, 특히 용담산성, 그 다음에 유하나통산성, 그 다음에 서풍의 성자산 산성, 이런 유적은 고구려 유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부여 고고학 연구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의 고유한 물질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이 없다. 네. 그나마 고분군은 모화산, 노하심, 서차구 정도인데 80년대 그 노하심 고분군을 조사하고 쓴 보고서, 그것도 완결된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냥 논문 형태로 개략 보고서로 나온 자료를 보면 선비 또는 흉노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부여로 주장된 건 그런 초기 보고서가 나온 지 한 20, 30년 뒤에 가서 이제 부여라고, 지금 와서 이제 부여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도. 모화산 고분군은 최근에 그나마 조사가 됐으니까 부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고구려 경력하고 겹쳐 있는, 오히려 고구려 겹쳐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정치적인 그 주도권은 고구려한테 있었기 때문에 부여라고 하는 연명체 단위들이 있었더라도 물질 문화상으로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데 그 문제는 거꾸로 제가 고민을 해보면 고구려 초기의 물질 문화 양상을 잘 모르는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구려 고고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고구려, 그리고 4세기 넘어가면 완전히 고구려 스타일들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고구려 국가 형성 과정을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못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문제 아닌가. 하여튼 그냥 고민만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유적들의 뭐 자료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 볼 텐데, 뭐 세부적으로 뭐 둘레가 몇 미터고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다 정도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길림시의 말씀대로 이제 전기부터 부여의 중심지라고 생각이 되는 길림시에 있는 동단산성하고 그 아래, 예전에 남성자산성이라고 남성자성이라고 그랬는데, 산성이 아니고요. 남성자성이라고 그랬는데, 동산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평지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용담산성 있고요. 용담산성은 고구려 하는 사람들은 고구려성입니다. 고구려성이 있었고, 그리고 용담산성 아래에 남쪽에 모화산 고분군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길림시에 있는 중심지의 그 왕성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은 동단산성과 평지성과 배후 산성 개념으로 초기 왕성을 설명하는데, 용담산성이 초기 왕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용담산성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는 다 고구려 시설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부여가 왕성으로 썼더라도 지금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가 조사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굴을 하는데도 남아있는 시설은 지금까지는 고구려 시설들이 조사가 되고요. 모화산 고분군은 용담산성이 왕성이든 동단산성과 평지성이 왕성이든 간에 모화산 고분군은 왕과 귀족들의 무덤군이겠죠. 그리고 이제 유수라고 잘못 썼습니다. 유수의 노하심 고분군이 말하자면 도성권 내에 있는 대형 고분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풍, 성자산 산성, 서차구 고분군은 성자산 산성도 나중에 이제 주요한 그 성으로 사용이 되지만 그 아래에 이제 고분군이 또 서차구 고분군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지방성으로 뭐 흑룡강의 빈현의 경화성지 초기에 왕성지로 주장이 되기도 하던 성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교화 지역에 신가성, 복례동 뭐 이런 성들이 교화 지역이 여기는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뭐 길림성 요 일대 지금 다 있는데 교화 지역은 여기에 표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여기가 길림이면 여기가 이제 교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성들이 몇 개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예, 동단산 전경입니다. 목단강을 남쪽으로 두고 이렇게 언덕입니다. 조그마한 언덕이고 규모도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요 아래에 평지성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의 하나는 작은 언덕의 규모가 작은 성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바로 인접해서 이제 남성자성 또는 이제 평지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 보면 동단산성이 있고 그 아래 바로 평지성이 있는데, 남성자성은 최근에 평면도를 방향에 가깝게 그려놓은 거는 봤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이걸 평지성 성벽이라고 봐야 되나? 뭐 지금 이성 사진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윤곽들이 있어 보이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성벽이라고 보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발굴을 했다 그래요. 15년에 발굴을 했는데 저 단국대 이종 선생이 워낙 여기를 자주 다니니까 고구려 발해는 절대 못 찍는데 부여는 찍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종수 선생이 워낙 발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진들은 직접 찍어온 사진들로 보이는데, 동단산성의 성벽도 절개를 했다 그러고 그 밑에 평지선도 절개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판축이라고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보기에는 판축처럼 보이지만 판축은 아니고 뭐 이렇게 성토한 정도고, 동단산성도 그 구간별로는 밖에 돌로 석축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토석 건축인데 이쪽에는 그런데 동단산성도 외면은 돌로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그걸 부요거로만 인정을 하면 토성 밖에 돌을 붙인 그런 개념이죠. 우리 그런 성은 사실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남한의 고구려성을 조사하면서 그런 성이 일반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고구려의 성에서 그 토심을 하고 밖에 석축을 붙이는 동시에 축제에 올라가는 게 고구려 성의 한 방법, 축조 방법, 적어도 남한에서는 그렇다라고 봤는데 2000년대 초반에 국내성을 조사하니까 또 그런 유사한 현상이 있습니다. 안에는 토축이고 밖에는 돌을 붙인. 그리고 이중 석축이 있는데 가운데 목줄을 세운 흔적들이 남한에서 나왔는데 그게 우리 남한 지역만 좀 변방이라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대성산성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구려의 그런 토축과 석축을 합친 방식들이 있었고 부여에도 그런 방식이 있었다면은 이게 더 먼저일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하나는 동단산성 부여 시기에는 토속 혼축으로 센 토축성인데 이후에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하고 돌을 붙였거나. 근데 그거는 보고서가 안 나와서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온돌 주거지인데 저 건물지는 사실 저거로만 보면은 발해 건물. 고구려에도 없는 시입니다. 여러 고래가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고 흙으로 된 고래잖아요. 돌로 한 개, 흙으로 고래를 만들었고 아궁이가 이쪽에 지금 하나 달려 있는데 저거는 그냥 저 도면만 그려놓으면은 발해식이 흔히 보이는 온돌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거라고 뭐 유물이 나오고 설명이 자세하지는 않은데 그렇다면은 뭐 고구려 온돌하고 온돌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고구려는 외고래나 뭐 두벽 타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고래가 지금 3개가 있는 온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여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런 건물지가 평지성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가 이제 동단산성이고요. 용담산성은 그야말로 고구려의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입니다. 네. 여기 뭐 수없이 답사 다닌 사람들이 다 고구려성으로 찍어서 보고 왔고, 그 안에 용담이라고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돌로 안 저수지가 있고, 그 서문지 안쪽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벽은 다 석축 성벽인데, 최근에 이제 뭐 서문지 주변도 조사를 했더니 역시 이제 그런 석축 구조는 그대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고구려 이전 시기의 유물들이 나오고 부여와 유사한 부여 토기들과 유사한 것들이 나와서 이제 부여가 먼저 쓰고 고구려가 이후에 사용한 뭐 이런 걸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모화산 고분군은 한 80여 개인가 되는 목광묘입니다. 토강 목광묘 고분군들인데 여기에 이런 금, 은, 그 다음에 이제 금동, 뭐 청동 이런 유물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직 이런 부분도 나와서 모화산 고분군이 그 왕경의 뭐 고분군인 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일부는 이제 칠기와 이런 그런 사직 뭐 이런 것들은 그 중원하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동복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금동 폐식, 동물형 폐식 이런 거는 이제 북방계 요소들이고, 아마 초기에 이 유적들을 조사한 중국 학자들이 선비 또는 흉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그런 그 북방계 유물들, 장식무들, 토기보다는 그런 게 더 눈에 띄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제 또는 금제 귀걸이들이 나오는데 뭐 전형적인 부여 귀걸이라고들 하죠. 이제 뭐 이런 이제 유신제들이 있고요. 서풍 서차구 고분은 토광묘라고 하는데 역시 목관묘입니다. 목관이고요. 60세기가 조사됐는데 뭐 보고 내용에 보면 그 관제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아 토광묘 이렇게 불렀는데 그 흔적들이 있다고 하고 목관일 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유수의 노아심 고분군은 목각이 잘 남아있기도 하고, 오화산도 목각이 잘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각묘라고 부르는데 다 같은 형태의 고분들이고, 토기들도 대체로 양이부호 또는 이제 회색, 그 목이 짧은 단경호들은 회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동기 초기철기에 그 노천요는 아니지만 산화염으로 된 그런 전통들을 가진 대형 옹들하고 회색 토기, 발, 단경호 이런 것들이 이제 토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노아심 고분군 이것도 그 한국 고고학 강의에 편집된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대체로 이런 뭐 목각이고요. 서차구하고 모화산 쪽에 보니까 장방형이 아니고 사다리꼴로 된 그런 목각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방 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그 동북에서도 그런 그 위에 넓고 밑에 좁은 것들은 북방계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노아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방형 목각묘고, 여기에 이제 청동, 동복들, 그 다음에 한경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모, 이렇게 긴 철모들 나오는데, 이제 뭐 하여튼 고구려 고고학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게 많은 고구려 고고학뿐 고구려사 하는 사람들도 늘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여로부터 출자가 왔다고 건국설화에 있는데, 부여와 관련된 물질 문화는 보기 어렵다. 그게 늘 고민인데,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에 뭐 한인 그 만강루 초기 고분에서 요와 유사한 요거랑 좀 다르지만 노아심에서 나온 금제 귀걸이하고 같은 게 만강루에서 나와서, 고분 형식은 고구려 독자적인 걸 썼지만 유물은 부여계 유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딱 하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같은 게 있으니까. 그 구한말 그 신소설, 우리 한국 현대 신소설이라고 하는 식의 발가락이 닮았다. 염상섭 소설인가요? 발가락이 닮았다 아닌가 이거? 다 다른데 꼭 귀걸이 하나 유사하다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대체로 노아심이나 서차구나 그다음에 모화산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들하고 고구려 초기하고 연결시킬 만한 건 없다. 뭐 토기 중에 일부 뭐 그렇게 볼 만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아심 뭐 여기 갑주도 나오고요. 종장판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서차구 고분도 그렇고 노아심에도 그렇고 이런 이제 그 동병이 달린 장검들이 특징입니다. 역시 이거는 그 고구려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고, 오히려 한반도 남부에 우리 그 지금 백제, 아까 그 귀걸이도 그 어딘가 김포 운양동 고분, 운양동에서 그 노아심이나 그 모화산 귀걸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장검들도 북방계 장검은 그게 그 한반도 남부에서는 보이는데 고구려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한국 연구자들 40대 연구자들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노아심 고분은 그나마 비교적 자료가 잘 공개가 돼서 우리 방식으로 편년도 하고 뭐 형식 분류를 하고 하는데, 중국하고는 용어도 다르고 편년 방식도 좀 다른데, 아무튼 이제 뭐 편년을 해서 노아심 고분을 뭐 4기로 나눠서 부여 전기부터 후기까지 이렇게 쓰인 유적으로 하고, 이 편년 기준은 대개 한경을 기준으로 전한경 그 후한경을 가지고 편년하는데, 그 동북 쪽에 가서 이런 토기들이 박물관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런 편년표를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 분류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형식 변천의 어떤 룰이 보이진 않아요. 뭐 1단계 뭐 스케일이 없이 해놔서 더 그렇긴 한데, 자꾸 제가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뭐 고분을 전환경 가지고 편년을 하고 거기에 나온 유물들을 나열하면 이렇지 않은가. 이게 중국 사람들이 8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하는 편년법, 특히 중국 본토나 그 남방 고고학은 저는 훨씬 더 진전이 있다고 보는데, 중국 동북 고고학은 여전히 저는 아직 우리보다 이런 방법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보는데, 그냥 비슷한 고분 형태의 고분에 나온 유물들을 다 모아놓고 1조, 2조, 3조, 4조입니다. 요즘 2형, 2형, 3형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 분류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노아심 고분군을 토기 편년을 제대로 한 게 그나마 이 정상석 선생 글이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편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유은식 선생이 뭐 부여고고학 자료를 그러니까 이종수 선생이 가장 많이 뭐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종수 선생은 문헌사가 굉장히 세서 문헌사하고 고고학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고고 자료만 가지고 한 거는 유은식 선생 정리를 좀 그나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부여 토기를 편년하면 이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뭐 굳이 붙이려면은 요런 토기들이 고구려 초기에, 아니 만강루나 고구려 초기 유적에서 보이긴 합니다. 이런 토기들 정도고, 이런 것들은 고구려 초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특히 뭐 두나 이런 거는 고구려 연결시키기 어려운. 17번에 보이는 저런 신발은 또 고구려 토기들, 초기 토기들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뭐 같은 스타일이라고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토기를 이렇게 편년하는데, 요 단계가 오면은 다 니질 토기들, 회색 니질 토기들입니다. 이 앞에는 조질 테토가 굉장히 거칠고 젓갈색인데 갈색이거나 젓갈색이고, 회색이, 요런 거는 회색 토기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반도에서 보는 그런 회색 토기들은 아니고요. 거친 태토의 토기들이고. 그래서 고구려도 사실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고구려도 4세기쯤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회색 리질 토기입니다. 그 이전은 초기철기 시대 이래의 무문토기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도가 들어오긴 하는데 여전히 기존의 이 지역에서 쓰이던 토기 전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제작 기법상도 부여도 뭐 적어도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윤영성 박물관에서 2014년에 찍은 거네요. 그때 한번 그 서차구 고분 유물을 다 내놨더라고요, 한번.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인 정확한 것 같은데. 뭐 동북 다녀보셔서 경험 있으시겠지만은 언제 한번 갔는데 길림성 박물관에도 풍소불묘 등자가 전시가 돼요. 남방 어디 상해인가 어디서도 봤어요. 풍소불묘 등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유물이 양쪽에 있는 복제품, 한쪽은 복제품인. 근데 복제품이라고 안 써놓으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진짜라고 찍어왔긴 해요. 요거는 진짜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진짜라고 보고 서차구 고분의 그 경식하고 이식들인데 뭐 우리 망각루 고분에서 나오는 이식하고 같은 형태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전시품 중에 많은 게 이제 이런 금동 또는 청동제 동물형 폐식들. 아마 이런 게 이제 북방 흉노, 선비 또는 흉노라고 말한 게 이제 이런 유물들이 그 근거가 됐을 거고요. 중원 지역의 동경들도 여기에 일부 출토가 됩니다. 아까 그 동병철검들. 근데 이 동병철검은 이 서차구 건데 그 노하심 거랑 섞어놔도 잘 모를 정도로 이 무기 체계는 거의 일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철모, 그 봉부가 긴 철모들도 같이 공유되고요. 동검, 동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토기가 이제 회색 단경호입니다. 아까 본. 그리고 그 양이부 이런 건 큰 무문토기 대토의 대형 옹들입니다. 말하자면 호고. 요거는 이제 단경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회색 토기라고 해도 요 정도 소형 기종들이고 대형 기종들, 아까 양이부호, 쌍이관 뭐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그 조질 태토의 무문토기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건 고구려 초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종들, 새로 도입되는 기종들은 이제 회색, 회도의 영향들을 보이는 이런 토기들입니다. 다 서차구 고분 출토품들입니다. 그리고 뭐 오수전, 반량전, 한경도 편년의 기준이 되지만 동전들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개 편년은 되는데, 저도 좀 무모하고 이제 뭐 그냥 쓸데없는 말씀이긴 한데, 그 고고학을 하면 좀 편집증 환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흉내내는 흉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문헌사를 하고 고고학 공부를 한 용기 있는 연구자들, 저는 이제 용기 있는 연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면 어디 가서 어떤 유물 하나 보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봤는데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게 본 게 1%밖에 안 될 텐데 그럼 나머지 99%도 봐야 되지 않는, 적어도 보고서는 봐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연대 근거 확실한 걸로 편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이 되는 물질 문화도 같은 분류가 되나? 그러니까 그 연대가 분명한 한경이나 뭐 이런 동전들 가지고 편년을 해서 몇십 개 시기로 나눠놨는데 그럼 편년이 되나? 다른 물질 문화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구분이 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여튼 그냥 저 시간은 좀 그냥 그런 소회를 좀 말씀드리죠. 고구려 그 4세기에 나오는 권은문 와당들, 권은문 와당이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연화문 와당이 있으니까
권은문화당은 거기에 그 연호가 들어가, 명문이 있는데 연호들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불과 1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기년상으로는 형식은 완전히 달라요. 문양이나 이런 와당의 문양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만약에 기년명이 없다면 형식이 다르니까 적어도 25년 이상 차이를 두고 편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권은문화당은 기년명 가지고 하면 형식이 6개, 9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문양만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좀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점점 이제 뭐 그전보다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조금 더 알게 되면서 자꾸 주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공부할 때는 유물을 열심히 보는 게 가장 큰 미덕이었고, 고고학자의. 그 이후에 90년대 말 2000년대 그쯤 들어와서는 이제 뭐 백제고고학을 비롯해서 이제 해석고고, 저는 해석고고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유행을 하죠. 뭐 청동기 시대도, 최근에 청동기 시대 특히 호서 지역에 2000년대 조사도 많고 했는데 보면 그 쓰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고구려 초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예요. 최근 한 4, 5년 전인가요? 그 고고학대에서 교류의 고고학인가, 교류와 교통의 고고학인가를 했는데 어느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임상택 선생이 강의를 하는데 신석기 시대 네트워크를, 그 연해주, 동북, 발해만, 한반도, 일본 뭐 이렇게 신석기 시대 네트워크 도를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고구려 때 네트워크보다 더 정밀한 거예요. 삼국시대보다. 물론 스케일이 다르지만 그냥 그것만 들으면 신석기 시대에 만주하고 한반도 남부하고 이런 네트워크이요. 그래서 그 스케일하고 시대 상황하고 스케일을 좀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상은 모르고 해석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저는 여전히 그러면서 제가 공부 안 하는 거를 변명하는 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 김정열 선생 그 18년도 쓴 글을 한번 봤어요. 그 고고 문화와 민족, 승실대, 이분도 중국서 길림 쪽에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인데 이문 선생한테 지도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문화와 민족, 특히 고고 물질 문화하고 민족을 어떻게 대비시킬 건가는 뭐 논쟁도 많고, 중국에서도 그런데,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고민하는 분이 거의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문 선생이 한 말을 하나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고고 문화 족속 문제에 대한 2가지 경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그 중에 하나가 고고 문화 그 자체에 대한, 뭐 고고 문화 또는 뭐 물질 문화라고 해도 그 자체에 대한 연구에 노력하지 않고 문헌에 보이는 어떤 민족과 고고 문화를 연계하기에 급급하며 그냥 맞춰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선입견을 가지고 해당 고고 문화의 획분 연구를 좌우함으로써 실제적인 상황과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게 너무 쉽게 어떤 유형이라고, 중국은 특히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무슨 유형, 길림대 조빈복 선생이 청동기 시대, 동북 지역의 청동기 시대 물질문화 유형을 나눠놨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지수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또 다 획분이 되고 구분이 됩니다. 조빈복 선생도 이문 선생 후배일 텐데,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거니,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중국 이문 선생의 이 말씀은 제가 중국 동북고고학을 보면 늘 고민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이 없진 않은데 우리는 덜 고민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특히 한반도는 지리적인 범위가 있고 거기에 지금 뭐 굳이 말하면 마하는이냐 백제냐 정도 논쟁이지만 뭐 이 동북아 스케일로 보면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 고민도 아닌데, 이런 고민은 동북하고 연해주 일대 고고학에서 굉장히 좀 곱씹어 봐야 될 지적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고고학자들이 문헌을 공부 안 한다는 얘기를 또 하신 거죠. 문헌 기록의 성립 연대와 신뢰성을
분석하지 않고 또 시대가 분명하지도 않으며 지역도 분명하지 않은 민족, 심지어는 역사상 실제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민족을 이미 알려진 고고 문화에다가 대입하는 거다. 같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여사를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영역 범위나 이런 거를 초기 아까 대응한영설, 뭐 초기 중심지가 대응한영설, 경화 고성설, 뭐 이렇게 길림시설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초기에 그럴 수 있던 거는 문헌만 보고 했을 때는 대응한영이 맞는, 경화 지역이 맞는 거고 이렇게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헌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길림시 이론에서 모화산 고분이나 이런 게 조사가 되면서 부여 권역을 그쪽으로 좁히게 된 게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중북, 동북 고고학, 고구려 초기의 고고학을 생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뭐 이문 선생도 그런 말씀하신 걸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예. 고구려 초기 고고학은 요 한 페이지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고학 연구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과정 문헌사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가 일치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고구려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작은 골짜기에 모여 사는 집단을 나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나라는 집단들이 있고 그 2세기 경에는 그 존재가 어느 정도 합쳐져서 나부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나 집단들이 골짜기, 실제로 중국 동북에 고구려가 처음 발흥한 혼강 유역이나 압록강 중류 일대는 가보면 우리 강원도하고 비슷합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 깊어요, 진짜로. 분지도 아주 조그마하고 그 골짜기마다 고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본 고분이 있는데 그러한 집단들을 나라고 불렀고 그런 나 집단들이 몇 개가 통합되면 나부가 되고, 그래서 2세기대에 현도군의 속현으로 고구려는 전제할 때는 그런 나부들이 여러 개가 하나의 연맹체처럼 보였을 거다. 그게 기원전 2세기에 현도군의 속현으로 있던 고구려의 존재를 설명한 것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부 연맹이 5개로 압축이 되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국가 단계에 들어선 것을 기원 후 1세기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에는 고구려는 연맹들을 하나로 묶은 국가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여도 아까 연맹체 국가라고 설명하는데 그걸 고대 국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연맹체가 그 나머지 연맹체를 통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연맹체들이 하나의 연맹을 이루긴 했는데 고구려, 그러니까 문헌사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때 5개로 대표되는 그런 유력한 연맹들이 계룹으로 지칭되는 걸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계루부에서 나오고, 뭐 왕비는 전로부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맹체가 하나의 국가 당에 속하고 그걸 통할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죠. 1세기 후반에는 그 정도 된다. 그런데 여전히 각 연맹체들은 독자적인 군사력은 가지고, 독자적인 운동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해도. 그게 이제 4세기 대가 태왕권이 확립될 때까지는 그게 점점 약화돼간, 각 연맹체의 운동권이 약화되고 그 군사력이 중앙으로 재배치되고 연맹체의 귀족들이 중앙의 귀족으로 재편되고 하는 과정이 AD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루어져서 4세기가 되면 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제 군주가 왕이 들어오는 단계. 그러니까 이때 기원 1세기 후반은 연맹체가 연합해서 왕을 내세우고 하나의 국가 단계를 이룬 거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고학자들은 뭘 찾아야 되냐? 그러면 적어도 5개 단위의 연맹체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연구는 이런 게 있어요. 국내성에서 국내성 안에는 고구려 고분이 뭐 5개, 6개 나누기도 하지만 하여튼 5개 정도의 큰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부에다가 비정한 연구도 있어요, 초기에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고구려가 건국한 거는 한인인데, 한인 지역인 절본인데 국내성에 있는 고분군을 오부로 쪼개가지고, 뭐 그렇게 소설을 쓰려면,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렇게 소설을 쓰려면 국내성 집안 일대에 있는 고분군이 이제 국가 단계 완전히 그 전제 군주로 태왕권이 확립된 이후에 중앙기족으로 편제돼서 있던, 그래서 옛날에 출신 부족별로 다른 고분을 썼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그 적석총의 분포를 가지고, 초기 적석총의 분포를 가지고 그 연맹체 단계의 오부를 비정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싸한 연구들도 있는데, 문제는 적석총이 AD 1세기 후반의 적석총이 어떤 것인가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 고구려 고분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건 맞는데, 봉토분하고 적석총은 적어도 시기 차이 분명한데, 그리고 적석총 중에서도 계단식 석실 적석총의 시기는 분명한, 등장 시점이 빨라야 3세기 중엽이, 석실이 등장하는 게 3세기 중엽이니까. 근데 1세기 기원 후 1세기 후반대에 적석총 모으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그게 밀집된 곳이어야 연맹체 중심일 텐데, 그 적석총만 있는 유적들은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적석총만 있는 유적들이 다 기원 후 1세기대 아니거든요. 무기단 적석총도 지역에 따라서는 4세기까지 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한 물질 문화상으로는 고총고분하고 성곽을 지칭하잖아요. 그러면 뭐 고구려 초기에 고총고분이라는 게 있는가? 그나마 기원전 1세기부터 AD 1세기 그 사이에 그런 대규모 고분군은 한인에 있는 만강루 고분군 정도인데, 평면으로 보면은 뭐 20, 30m 되는 고분이지만 고대하진 않거든요. 그냥 무기단 적석총. 거기서 부역의 귀걸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 그걸 그나마 성곽은 뭐 삼국사기나 능비의 성곽 얘기가 나오지만, 과연 우리가 한인에 있는 오녀단성이나 하고성자고성이나 이 등등을 서기 1세기 후반에 축조된 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 모른다 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물질문화상으로, 그러면 그 외에 정연한 토기문화상이 있는가? 무슨 물질문화의 그런 위신제들과 비위신제 구분되는 그런 그 집단의 유계가 구분되는, 적어도 몇 단계의 그 유계가 구분되는 걸로 편년이 구분이 되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토기나 이런 거는 아까 부여나 뭐 그 옥저 음료는 뭐 치더라도 부여나 이쪽에 선비 뭐 이쪽 지역하고 봐도 고구려 초기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럼 부여는 연맹체고 고구려는 왜 국가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93년도 이송래 선생이 글을 쓴 게 고구려 국가 형성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글이 하나 있는데, 답은 없어요. 거기도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야 된다는 거고, 물질문화로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게 고구려 고고학의 가장 큰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왕 고구려 고고학의 주요 쟁점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은 편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구려 토기를 편년할 때 일본의 아즈마 우시오 선생이 이제 그분은 북한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해서 자료를 엄청 모아서 편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88년도, 97년 책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그게 다 이제 편년 기준들이 일본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반된 중국의 기념명 자료들에 따라서 고구려 유물 대체를 좀 늘어놓은 형태, 정교하게.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이, 내가 토기만 가지고 고구려 고고학 편년책을 한번 세워버리라. 흔히 말하는 순환 논리의 모순에 나는 안 빠지겠다.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만보정 242호분에서
초기 이제 석실, 뭐 북한 말로는 고구려 말로는 광실 목각 고분인데 거기에 표비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사면 지역과랑 비교해 보면 뭐 이색이니까 그 고분에 나온 유물은 이색이에요. 그럼 그 고분과 형태가 유사한 고분에서 나온 건 다 이색인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형식 편연이라는 거는. 또는 그 고분에 나온 토기나 유사한 유물들이 다른 데서 나왔다면 그것도 이색인가? 다른 그 유사한 유물이 나온 고분을 보니까 형태가 달라요. 구조 형식이 다른 고분이에요. 적석총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유물로 고분을 편연하고 어떤 경우는 고분의 형식 가지고 유물을 편연해야 되는 거죠. 그 순환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고고학이 뭐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특히 이 동북하고 고구려는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버리라고 하고 고구려 토기를 하다가 뭐 급하게 그냥 그러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 후 20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고구려 고고학 자료 중에 그 편년의 기년 영년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글을 하나 심사를 했는데 이제 근데 그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저도 뭐 좀 편집증 환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덜 겁을 내고 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고구려 고고학은 여전히 편년에 헤매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핑계를 삼을 거는 무수하게 많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게 다 이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뭐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 적석총은 고구려만 그 시기에 그 동북 지역에서 고구려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고분 형태잖아요. 뭐 부여 다 토강 목관묘 계통이고, 그래서 그것의 기원 문제를 뭐 예전에 청동시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그 고구려 초기와 그 이전 단계가 한 유적에서 나온 유적들이 발굴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통화에 있는 만발발자 유적 같은 거죠.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고구려 4, 5세기까지 유적들이 중층으로 있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거기는 같은 집단이 그 지역에 고분을 쓰고 약간씩 이동했지만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변화해 간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현도군이 이전을 해가면서 고구려가 속현으로 있다가 현도군을 밀어내면서 고구려 국가 단계에 올라서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빈의 영릉남성이라고 하는 평지성이 한대성입니다. 한대성인데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고구려 유물들이 나옵니다. 고구려층이 있고 그 아래 한대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편년에 따르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문화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도군하고 고구려 초기의 문제, 그 영릉남성 보고서를 제가 하여튼 뭐 좀 분석을 하다가 지금 처박아 놓고 있는데 그런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인의 왕의구 유적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요거는 취락하고 막 복합 유적인데 여러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구 유적이 또 보고서가 잘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뭐 영남에서도 취락 고고학들이 굉장히 뭐 밭도 나오고 뭐 마을이 나오는데 옛날에 고분만 봤잖아요. 우리 공부할 시기에는 고구려는 여전히 고분 성곽입니다. 중국에서 발굴하는 게 여전히 고분, 북한은 뭐 발굴도 많지도 않고 남한에도 뭐 취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취락 유적이 조금씩 나오는 게 그 초기 고구려 고고학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풍가보자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풍가보자 유적은 그 석풍, 그러니까 지성묘 단계 지나서 그 대석계묘라고 하는 고분들이 쓰입니다. 대석계묘라고 해서 그 묘실이 있고 적석을 하고 그 위에 큰 돌을 하나 덮는 그런 대석계묘가 있는데 그것들이 환인 지역 관전 환인 일대를 조사한 이신전에 따르면 그것들이 이제 초기 적석총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논의가 되죠. 그래서 적석총의 기원을 옛날엔 저 요동반도에 강상, 누상 거기서 끌어다 붙였는데 몇 세기 전에 이제 갖다 끌어 붙이고 그러고
그게 이제 너무 멀고 시계차선하고 안 맞으니까 뭐 그 백산 저쪽에 있는 저 장백 쪽에 있는 강구자 고분하고 연결했는데 강구자 고분은 또 좀 다르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요즘은 이제 풍가보자 유적, 그다음에 만발발자 유적의 그런 대석계묘들하고 고구려 초기 적석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현숙 선생도 그런 논문을 하나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실마리는 보이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도면은 이제 그 동로가 압록강 남쪽에 북한의 노남리 유적 있죠. 이미 오래전에 조사된 정찬영 선생이 70년대 논문을 쓸 때 고구려 초기, 기원전 4세기부터 고구려 초기로 봤던 유물들인데 저 도면만으로는 중국 쪽에서 동부에서 나오는 오녀산성, 망강루 등에서 나오는 고구려 초기 토기들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밑에 있는 게 망강루 고분군에서 나온 고구려 토기들입니다. 아까 그 서단산, 뭐 서차구, 그다음에 유수 노하심 등에서 나오는 쌍이호들하고 신발들하고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엔 이런 게 역시 같이 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거 뭐 작은 기종들이지만 뒤에 대형 호들도 있죠, 쌍이호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릴만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고구려 고고학 연구사는 제가 2014년도에 한번 그때 이제 우리 고고학사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몇몇이 모여서 시기별 뭐 이렇게 연구사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리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2014년 자료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16년부터 무슨 학교 일을 하면서 근 7년간 제대로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는 못했습니다. 기본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14년도까지의 자료들이고 그 이후의 자료들은 반영이 안 됐는데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는 좀 섞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한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구사를 쓰려면 그 연구된 문헌 내용들을 다 섭렵을 하고 또 그런 연구 사조가 어떻게 흐르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적지 않습니다. 고구려 고고학 연구 성과들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적지 않은 양이고 그래서 한번 출판된 보고서 뭐 논문 등등을 다 한번 분류를 한번 해서 이 중엔 제가 읽지 않은 게 태반입니다만은 그래서 한 1972편 정도를 2014년에 분류를 한번 해본 겁니다. 문헌 목록을 분류를 해보고 경향성을 한번 분석을 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고학의 연구 시작은 뭐 광개토장 능비 발견이라고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대체로 19세기 후반. 그리고 이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거는 1895년 일본인들이 한반도와 만주를 조사하면서죠. 도리유조, 요동반도 답사가 있었고요. 1905년에 있었고, 그리고 1907년에 샤반느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집안 일대를 답사하고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벽화고분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도 이걸 재조명한 연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이제 세키노 다다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초기 고구려 고고학의 막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까지 했던 간행된 자료를 보니까 1972건이나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중국이 663건이고 남한이 742건입니다. 이게 통계 자료의 왜곡이죠. 2002년 동북공정 이후에 우리 고구려연구대단 만들어지고 동북역사재단으로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고구려만 들어가면 다 연구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구려 사람들의 DNA 분석하겠다는 사람들도 고구려 사람들의 DNA 어떻게 분석하냐 했더니 고구려 후에는 발해다. 고구려 고분에서 인골이 나온 사례도 거의 없는데 뭐 고 DNA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발해 후손들은 발해 태씨가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왜곡이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에는 그런 걸 좀 일단 시대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위 논문도 보면은 남한이 이 시간 동안에 2014년까지 박사 논문이 10편, 석사가 55편. 중국은 박사가 6개, 석사가 23편. 이건 이제 문헌사 아닙니다. 문헌사를 제외한 고고학에만 논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북에서도 그 고구려 고고학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동북사를 그렇게 뭐 각광받는 분야도 아니고, 근데 요 이후에 요 자료 2014년 이후에 중국에서 나오는 학위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진짜로 그 길림대, 뭐 그다음에 연변대, 통화사범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작은 대학들에서 고구려 고고학으로 석사를 하는 논문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지금 훨씬 많아졌죠. 근데 2014년까지는 우리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2편 중에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그나마 어떤 견해를 밝히고 분석을 한 논문은 한 800편 정도. 나머지는 조사 보고, 뭐 단행본에 있는 글들,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누적 백분율, 누적 그 분포도를 보면, 뭐 이때는 글이라는 게 없지만 해방 전 40년 요 전후 한 시점에 좀 증가를 하고 별 변화가 없다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와서는 완전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저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황,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 예를 들면은 중국의 문혁,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뭐 이런 게 여기 개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엔 당연히 동북공정이 개입되어 있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연구에, 정치적인 상황이 연구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 그거 아까는 이제 뭐 주제별로 이렇게 좀 그 나눠 본 거고, 이거는 그냥 숫자만, 단순한 숫자만 계산해 보니까 남한에서 고구려 고고학 관련 글이 그나마 한 해 10편 이상 나온 거는 70년대. 근데 이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할 때만 해도 북한의 자료들을 번역해서 내 논문으로 실어도 되는, 어떤 분은 단행본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학자들의 해당 분야의 논문을 번역해서 단행본을 편집해서 낸 분도 있을 정도예요. 80년대. 우리 저 때는 92년도 중국과 수교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공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공산국가고 적성국가고.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말에 저희 지도교수께서 중국에 갔다 와서 북한 갔다 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낸 걸로 자랑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적성국가를 들어가니까 홍콩, 마카오인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뭐 나오고 이런 그 무용담을 말씀하시던 기억이 있는데 80년 말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이나 중국 자료, 고구려 자료를 보려면 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실,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실도 좀 있었나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거 문물도 우리 못 봤습니다. 그거 문물도 거기 가서 북한에서 나온 그 학술 논문들은 당연히 우리 일반은 볼 수 없고 정부 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입수해서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남한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좀 증가를 하고요. 2000년 초반에 뭐 엄청난 증가를 보이죠. 중국도 그렇다고 뭐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꾸준히, 일본 연구자들은 중국, 북한을 여전히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좀 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때 이제 동북지방에 그 길림대 지금 은퇴하신 뭐 유존성, 그다음에 경철하 뭐 이런 분들이 저때부터 발굴을 하고 그걸 글로 쓰는 활동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 90년대 이후에 글들이 확 늘어나는데
저거는 그 동북공정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모두, 우리 모두 왜곡이 있는 거죠. 북한은 뭐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답보 상태죠. 지속적으로 초기에 북한은 이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체 사상이 확립된 60년대 말까지 북한이 연구를 주도했다고 할 만한 그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요. 뭐 주제별로는 보면 기본은 선곽과 고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곽과 고분이 주요 연구 주제들이고 80년대 들어와서 유물 그리고 그 건축 뭐 요 정도가 이제 연구 관심 주제들로 벽화는 사실 집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거는 그 고고학 아니면 미술사로 분류돼서 빠진 글들이 좀 많아서 벽화 연구가 여기는 좀 적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거를 이제 더 세부적으로 뭐 항목을 이렇게 개설이냐, 조사 보고문이냐, 자료 소개냐, 구조 형식 관련 편년, 기원, 피장자 뭐 등등등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뭐 조사 보고가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이때 80년대, 90년대까지는 발굴하면 계보 형식으로 계속 논문 형태로 나온 것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 형식 편년 관련 글들은 80년대 와서 이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다. 북한은 좀 그 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고요. 연구자 수를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한 편이라도 쓴 연구자 수를 한번 세보니까 전체로 보면은 774명인데 중국이 321명, 남한이 263명. 그다음 일본이 116, 북한이 66. 이 정도. 그러니까 남한이 엄청나게 평가가 되는 이유는 2000년대 이후에 192명이 2000년대 그 10년 사이에 고구려 관련 글을 쓴 남한의 연구자들 꼭 전공이 고구려가 아니더라도 고구려 관련 글을 쓴 사람 192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때 고구려가 뭐 집중적으로 밑에 그래프를 봐도 증가세를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남한 연구자들의 수가. 요 학위 논문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문헌사 연구자들은 뭐 80년대부터 꾸준히 있습니다. 석사 논문이 근데 고고학은 갑자기 2000년, 2010년대 들어와서 47명, 전체 55명 중에 47명이 있대. 이렇게 왜곡된 작업을 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저기도 하죠. 지금 고구려 고고학으로 국내 석사를 한 사람들의 한 70%, 많게는 80% 이상은 제 지도학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숫자에는. 박사 논문은 뭐 국내 10편이고 지금 문헌사가 38명으로 됐는데 국내 문헌사는 고구려 고고학으로 문헌사 학위자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북후원 끝난 이후에도 고대사 분야에서 고구려사 전공자가 꽤 증가하는데 고고학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뭐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고구려 고고학보다는 발해 고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석사도 최근에는 발해 고고학으로 석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고구려 고고학에 더 해먹을 만한 데가 없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직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최근에 국립박물관에서 학예사 공고를 내는데 백제고고학, 신라고고학, 가야고고학으로 내지 고구려고고학을 안, 그 역사고고학으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라고고학, 백제고고학으로 내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게 민감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기별로 이거 우리 고고학자들이 흔히 하는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봤는데 대체로 증가하다 깔아앉고 증가하다 깔아앉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는 뭐 약간의 왜곡은 있으나 성장을 한 이런 건데 이러한 이제 그 시기별로 논문이 나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큰 획기는 45년도 일본의 패망이죠. 일본인들이 연구를 주도하던 시기 45년. 그 다음에 73년에 북한에서
북한이 연구를 주도하던 시기입니다. 북한은 해방 직후에 전국 10개 도시에 역사박물관을 짓습니다.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46년도에 지은 건물이 지금도 있는 건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열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평양에 대동강변, 한쪽이 대동강변이고 한쪽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인민대 학습당입니다. 우리 의회 같은 인민대 학습당이고, 또 한쪽은 조선미술박물관, 민속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그 박물관 몰처럼 김일성 광장, 국가의 광장을 박물관으로 막은 거죠. 한쪽은 의회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한은 여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초기 연구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는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 묘지에 대한 연구라는 글로서 이 글은 압록강, 동록강 그 일대, 중국하고 경계 일대에 댐을 짓고 개발 공사를 하는데 구제 발굴한 자료들입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적석총 편찬을 처음으로 해낸 겁니다. 종합적 유물까지. 그래서 정찬영 선생의 이걸 기점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 이전과 이후는 좀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정찬영의 저 논문을 기점으로 74년까지를 그 다음 시기로 잡아보자. 정찬영 선생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6.25 때 의용병으로 끌려갔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주영헌이라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왕 얘기, 주영헌이라는 분도 서울대 출신인데, 역시 학도병으로. 두 분이 고구려 고분의 연구자였는데, 그 이후로는, 주체사상 이후로는 소식을 잘 모르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3년에 요 글이 거의 학문적으로 토론이 되는, 북한에서 학문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요 시기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0년대 말 이미 고조선 문제, 시대 구분 논쟁, 그 다음에 그런 큰 그림이 다 정리가 되죠, 북한에서는. 정리가 되고 주체사상 확립된 이후로 이 이후에는 학문적인 글을 쓰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연구가 중국 쪽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고, 길림대 유존선 선생이 94년에 고구려 고고라고 하는 개설서를 씁니다. 얼마 안 있어 번역본이 한국에도 나오긴 하는데, 최초의 개설서, 고구려 고각 개설서가 94년도에 나오니까 이 시점을 한번 잡아서 크게 구분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남한에서 고구려 고각 개설서는 21년도에 저하고 강현숙 선생하고 양시은 선생이 모아서 쓴 정도. 94년보다 한참 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내용상의 기점으로 해서 4개 시기로 나눠서 보면 45년까지는 일본인들이 연구를 독점했고요. 한반도나 만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방 평양 일대의 고분, 성곽 등의 조사, 현지 조사하고 보고문들이고요. 최근에 이 시기에 조사된 내용들이 미간된 거 또는 메모 이런 거를 정인성 교수가 열심히 수집해가지고 또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새로운 자료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는 정황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들이 아직도 보고 안 된 게 많다는 겁니다. 일본에 여전히 자료들이 보관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고구려 고고학으로 보면 적석총하고 봉토본의 선후 관계, 어떤 게 선이냐, 일제강점기에 무문토기하고 빗살문토기가 같은 시기 선사시대 토기라고 봤던 거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장군총하고 태왕릉이 집안에 거대한 구조물로 있으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런 문제. 벽화고분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그리고 성곽이 문헌에 나오는, 문헌기사에 등장하는 성곽과 어떻게 비정할 수 있는가. 이런 글들이 연구 논문으로 좀 견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46년 해방 이후에는 이제 북한과 중국에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보다는 북한 연구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안악 3호분 발굴이 49년도에 있었고요. 이건 묵서가 나와서 묘주가 나온 묵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양 역전 이실분, 뭐 요동성총 이런 것들이 일제 때 조사했던 유적이 재조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압록강, 동록강 유역에 댐 공사 등을 하는 수몰지구 구제 발굴이, 이때 구제 발굴은 개념은 없었지만 구제 발굴입니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63년도부터는 평양에 있는 대성산성 등을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여튼 정비부터 시작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은 뭐 이 시기에 조사된 유적은 고이산성, 일제 때 북관산성이라고 조사됐던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인의 고령묘자 고분군이 조사가 되는데, 요거는 수몰 때문에 한인의 댐을 막아서 지금은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인의 댐을 지으면서 수몰지구 고령묘자 고분군 조사가 됐고요. 동대자, 그 국내성 바로 동쪽에 동대자 유적이 조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통구분지 일대의 고분군이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이 되죠. 우리로 말하는 국가 사적입니다. 61년도에. 그러고 67년도인가 측량 조사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이때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이때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은 혈맹이고요. 실제로 김일성이 일제가 간 이후에 그 모택동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장비를 지원했다 그래요. 일본이 남기고 간 그 군사 물자들을 지원하고 실제로 혈맹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압록강 안에 있는 섬들은 다 북한 거로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을 때니까. 그래서 조중고고학 공동조사단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이 67년인가요? 하여튼 67년? 63년부터 했나요? 그렇게 한 몇 년을 했어요. 하고, 그 압록강 북안의 동북 일대에 청동기 시대부터 고구려, 발해까지 조사를 유적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때로서는 엄청난 규모겠죠. 하는데, 보고서가 나오지를 않죠. 중국은 곧 문혁이 들어갔고, 문화혁명 시기로 들어갔고, 북한에서 책을 먼저 내버립니다. 그 책을 먼저 낸 게 67년인가,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중국이 보고서를 내기 전에 북한이 먼저 내버립니다. 중국 동북지방 발굴조사 보고라고 두꺼운 게 지금, 그 보고서는 지금 봐도 볼만한 보고서.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중국도 공동조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북한이 연구를 주도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안악사모분 피장자 문제 등이 논쟁이 되고요. 이 안악사모분은 그 굉장히 재미있는 유적인데, 뭐 워낙 중요한 벽화고분이고 기념명이고 뭐 그 초기 벽화고분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다 한데, 49년에 우리 진단학보에 이 글이 실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49년일 겁니다. 최병서라는 분이 북한에서 이 고분 발굴에 정식 연구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46년도 발굴에 참여했다가 도면 등을 들고 남한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49년이니까 아직 전쟁 전이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 최병서라는 분의 형님이 최병덕 장군입니다. 나중에 국방부 장관인가 했던 사촌형이 최병덕인가 됩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남한에 알려집니다. 49년 무렵에는. 그 진단학보에 한 몇 년 글을 쓰고 이분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나중에 뭐 우리 윤세영 선생님이랑 등등 했더니 고려대 박물관에도 잠깐 와 있었고, 단국대에도 좀 가 있었고, 그러고 몇 년 후에 발굴 현장에서 윤세영 선생님하고 충돌도 좀 있고, 윤세영 선생님이 좀 밀렸다 그럽니다. 이분 때문에 자리를 내주는 일도 생기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6.25 동란 뭐 그러고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소문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 유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벽화고분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게 된 이분 덕에 그런 내용 인식하는 경향도 있죠. 근데 뭐 우리는 그 정도 관심이고, 그래서 이때 북한 학자들은 석실봉토분의 기원 문제, 적석총보다 뭐 뒤시기이지만 그 석실분이 어떻게 도입됐는가, 그 다음 벽화고분을 어떻게 편년할 건가. 우리 흔히 벽화고분의 편년을 할 때 그 고분의 구조도 얘기를 하지만 그 벽화고분의 제재에 따라서 뭐 생활풍속도, 생활풍속 사신도 이렇게 변화해 간다고, 지금도 그게 벽화고분 편년의 기본 틀입니다. 그게 요때 이미 주영헌에 의해서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압록강, 동록강 유적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적석청의 기원, 그 다음에 편년 연구가 정찬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진은 한 5, 6년 전에 정찬영 선생의 사촌 여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영진 선생이라고, 저보단 조금 아래, 저랑 비슷하거나 좀 아래인데, 뭐 통일운동 하는 단체에 저도 가끔 뭐 이래저래 갑니다. 제가 결의 하나의 이사기도 하고, 뭐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 부이사장이고, 뭐 그쪽에 좀 돌아다니는데, 뭐 세미나장에서 만났는데 내가 발표를 뭘 했는데, 자기 오빠가 고구려 고고학자라는 겁니다. 정영진이라고 명함 주고받았으니까 이 사람 미국 시민이라도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찬영 선생 아니시냐고 맞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냐. 우리 고구려 고고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랬더니 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지난달에 평양에 가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사촌 오빠의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온 거를 제가 받은. 네. 그래서 제가 좀 손을 봐가지고 봤더니 흔히 말한 가리방 등사판입니다. 인쇄가 아닙니다. 이때는 인쇄하려면 발자판이 엄청. 네. 여기는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면 정찬영 선생 손글씨입니다. 네. 제가 2006년에도 북에서 내려온 원고들을, 고구려 고고학 관련 원고 수십 건을 봤는데, 원고지에 돼 있는 걸 봤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들이 그냥 꼽혀 있다는 게, 출판이 안 되고, 출판해도 볼 사람도 없을 뿐더러 비용이나 국가가 허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단행본들 2000년대에 나오는 거는 정책인 권력이 있는 손수호나 리영진 이런 정치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 거만 단행본 나오고, 나머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원본 상태로 꼽혀 있고, 그거의 일부가 정리돼서 조선고고연구나 문화유산에 이렇게 짧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분석한 방법은 모르고 그걸 요약해서 인민들한테 교양으로 보여줄 논문 이만한 게 3쪽, 4쪽으로 나오니까 북한 고고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귀한 자료를, 등록번호까지 있는 거를 제가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이제 고구려 고고학의 편년 체계를 갖추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글이다. 정찬영 선생의 책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그걸 정리를 삼았죠. 남한에서는 이때 이제 삼불 선생님이 벽화고분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하는 이제 이런 글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74년부터 94년까지 중국에서 이제 개론서가 나오기 전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중국이 연구를 주도합니다. 북한은 아까 여러 이유로 고고학 조사도 좀 줄어들고요. 그렇지만 뭐 조사를 여전히, 덕흥리 벽화고분은 76년도인데 이것도 우연히 공사 중에 농경지 개간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 조사는 아니고, 지경동 1호분, 덕화리 1, 2호분, 장수산성 발굴은 이때 좀 계획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압록강, 동로강 유역의 연물이 은평리 고분들이 발굴이 되는데, 이때 고분 보고서들도 괜찮습니다. 아직 그 수준들이. 중국은 이제 지반 지역에 본격적인 조사가 있는데, 질성산 96, 오도령 구문, 강고자, 미창구, 성곽 등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는 이제 중원고구려비가 이때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이 고분을 우리가 고구려 고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와서는. 근데 이때는 이게 고구려 고분인지는 몰랐지만, 춘천의 방동리 신메리 고분이 80년대 발굴이 되고, 이거 발굴한 조희전 선생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고구려계, 고구려 스타일 고분이라고 복원을 했지만, 고구려 고분이라고 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말에 몽촌 도성에서 고구려 토기가 이제 출토가 되고요.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아차산에 고구려 보호로가 확인되고, 이제 남한엔 고구려 고고학이 이제 시작이 되기 직전 단계가 요 시기고, 주로 중국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도 다시 84년 그냥 절반을 나눠서 보면은 시기가 있는데, 주로 요 연구 성과들은 이 시기에 8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고, 80년대까지는 조사가 활발히 되고 연구 논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그 연구 동향을 보면은
북한은 이제 그 발굴 조사보다는 이제 그 재생산하는 쪽이고요. 중국이 연구를 활발히 하고요. 남한과 일본에서도 이제 남한에서 간간히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근데 이때 남한의 연구 성과들은 아직은 중국이나 북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거의 그대로가 들어오는 그런 식이고요. 뭐 북한은 이때도 여전히 뭐 이런 북한은 이때는 그 생활사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년 체계 이런 거는 확정이 됐다고 보고 이 시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생활사 방식으로, 뭐 기술사, 농업사 이런 방식으로 주제 방면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중국은 그 형식 분류, 적석총의 형식 분류를 정찬영 이후에 형식 분류를 더 세분하고 그 거의 편년이 거의 뭐 기본적인 중국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 연접식 적석총, 그동안에 이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그 다음에 적석총의 장구, 장이 관련, 매장 행위와 관련된 것들, 묘제와 장속, 뭐 토기, 처음으로 유물만 주제로 종합 논문이 써지기도 하고요. 뭐 주제가 이제 와당, 신발, 마구, 농기구, 무기등 이제 90년대 초반 막 주제별로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런 게 성과가 집성이 되면서 이제 유전성이 개설서를 쓰는 이런 시기입니다. 남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정도고요. 그럼에도 같은 산불 김원영생이 벽화고분 개설서를 이때 낸 거는 굉장히 그 빠른 거죠. 80년도에 고구려 고분벽화 책을 단행본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헌사, 미술사, 뭐 고고학 구조 검토는 별로 안 했으니까 전호태 선생이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로 학위를 하고 있죠,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도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자로는 뭐 전호태 선생이 가장 선구적이고 뭐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는 중국, 우리가 이제 92년도에 수교가 됐지만 가서 자료를 보기도 어렵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 북한도 일본 사람들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 그런 것들 일본에서 사실 요때 연구 성과들은 일본 글들을 우리가 안 읽으면 공부가 안 될 정도로 내용상으로는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중국이나 북한 자료가 너무 개설적이라면 일본 사람들의 글은 굉장히 자세한 글들이어서 특히 이제 다나카 선생이나 아즈마 선생 같은 분들은 우리가 뭐 공부할 때 늘 읽어야 되는 참조한 글들이었죠. 이분은 친북한파여서 하여튼 좀 그런데 글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북한하고 일본의 이 교류 관계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5년 이후에는 이제 뭐 중국은 이제 중국의 그 유전성 이후에 세부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남한에서도 이제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구려 고고학을 하기 시작했죠. 아까 몽천 소생 고구려 토기 발견 이후로 이제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찾게 됐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한중 수교가 이제 92년에 있었고 본격적으로 우리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94년도에 고구려라는 전시를 사진전을 하죠.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고구려에 대한 엄청난 사진전인데 엄청난 관심입니다. 한 100만 관객이 들었던 전시입니다. 근데 이게 연구자들한테는 부작용으로 작용했죠. 이때 비공개하기로 가서 촬영해온 벽화고분 사진들을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선일보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로 연구자들은 벽화고분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죠. 뒷돈을 주고도 못 들어가고, 물론 이때까지는 뒷돈 주고 들어갔었고요. 우리는 그 이후의 연구자들은 구경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근데 우리 국민적인 관심은 증폭됐었죠.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동북공정 시기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화해무드가, 남북 간의 화해무드가 2000년 초반에 조성이 됐고, 저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노무현부터 이명박 첫 해까지는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어요.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2008년 이후로는 연구자들이 들어가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그런 이제 학문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 여전히 북한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북한도 그 리, 동 단위마다 이 문화유산 보호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우리는 80년대, 88년인가요? 지표조사를 반드시 강제로 하게 돼,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돼 있어서 80년대 말 이후에 남한의 발굴이 이때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을 했는데 북한은 그런 제도는 있으나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공사를 하다가 뭐가 나오면 스톱하고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제도는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사전에 무조건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 주요한 고분들은 눈에 띄는 것들은 발굴이 되죠. 중국은 뭐 90년대 초반부터 학술적인 목적으로도 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90년대 후반 동북공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유적들을 발굴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전제로 뭐 이런 유적 발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잘 나옵니다. 예전 보고에 비하면 엄청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죠. 남한에서는 이제 뭐 아차산 발굴 97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여튼 한국일보 일면에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김대중 선생이 뭐 출마를 한다든가 이게 일면 탑이고 이만한 글이 있고 그 밑에 아차산 고구려 유적 발굴이 일면 김대중 선생 밑에 이렇게 실려 적이 있어요. 서사봉 기자인데 엠바고를 깨고 그걸 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문화부 출입이 금지됐었다고 하는 하여튼 그런 그때는 꽤 좀 있었죠. 뭐 지금은 남한에도 상당한 유적이 발굴이 돼 있고요. 뭐 이게 크게 이제 이 시기고요. 이 시기도 다시 2000년을 전후로 나눠보면 차이가 있는데 주로 요 동북공정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기에 2002년부터 14년까지 동북공정을 경계로 보면 남한에서 발간된 글이 14년 동안에 12년이죠. 500편. 중국이 273편입니다. 이건 너무 왜곡이죠. 그렇다고 무슨 새로운 연구 성과가 있었는가? 저는 이 중에 한 10%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저는 제대로 된 연구자고 나머지 90%는 아닌가? 그런 말씀은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그냥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들이 많다. 그리고 강제로 또 과제를 줬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죠. 이 시기에 중국도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는데 동북공정 때 중국에 나온 글이 273편인데 우리는 500편이 넘는다는 거는 뭐 다소 왜곡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중국은 이때는 이제 시대별 주제별 개설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구려 고고학에도 그래서 뭐 벽화고분, 뭐 와당,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많은 논쟁이 왕릉 비정 논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간에 중국을 비롯한 주로 이제 중국 내 고구려 연구자를 정리한 책도 나오고요. 중국 연구자만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만든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사를 회고한 글들도 이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남한에서도 뭐, 분야별 단행본이 나오죠. 여호규 선생 성곽, 전호태 벽화고분, 강현숙 고분, 백정호 와당, 뭐 이런 식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천문도 뭐 등등등 다양한 글들이 남한에서 나옵니다. 2000년 이후에 세어보니까 14년까지 한 14년, 10년 안팎에 석사가 47, 박사가 7명이 나옵니다. 고고학에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때 좀 그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주목도를 떨어뜨려 놓은 책이 뭐 아즈마 우시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고구려 고고학 연구라는 글을 일본어로 된 단행본을 97년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고구려 고고학 연구사에서 큰 획기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근데 일본 연구자라서 유적이 있는 핵심은 아니고, 94년도에 중국인 위전성 선생이 개론서를 먼저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저평가한 거지, 내용상은 아직도 이 책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인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성과들이 97년도에 일본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는 유적조사,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유적조사, 현지 답사, 그리고 해방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인과 중국이 현지 조사를 했지만 북한이 연구의 주도권을 잡고 북한 중심의 연구들이 많았고, 73년 정찬영 선생의 고구려 고분 편년 이후에 이제 중국 연구자들이 연구를 주도하게 됐고, 94년도에는 개설서가 나오고, 고구려 고분에 대한 기본적인 편년 체계, 형식 분류에 대한 기본안이 중국에선 통일됐고,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남한 4기가 되면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남한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연구자들이 나오고 연구 성과들이 나온다. 나중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자화자찬을 좀 하자면 97년부터 지금까지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꽤 많이 발굴이 됐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유적의 종류가 제한됐다. 소규모 고분, 소규모 보루,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특정 시기 475년 이후 변방의 유적들인데 그게 전체를 반영할 수 있냐고 하지만, 그 특정 시기에 속해 있는 거니까 오히려 적어도 시간의 앞뒤폭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발굴은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보다 훨씬 정밀한 발굴하고 보고서를 정교하게 쓰니까 그걸 통해서 할 얘기가 많아지고,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이런 게 요 시기에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남한 거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